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45일 만에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20,000명까지 증가할 거라는 위기감에 일상으로 가는 길을 일단 모레부터 2주 동안 멈추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조치 내용과 배경을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후 검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22명, 위중증 환자는 989명,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섰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결국 45일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향후 2주간 일상 회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보름간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던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서든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거리 두기 기간 동안 3차 접종 확대와 부족했던 병상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일상 회복이 멈춘 걸 아쉬워하면서도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송년 모임도 많이 할 것 같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를 줄이는 거는 좋은데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서 더 모여가지고 더 위험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하고 재정비를 통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주자들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아들과 함께 공식 사과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 후보는 가족들에 대한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고 형사처벌 사유가 되면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상습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아들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커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와 판매 관련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도박장에도 드나들었다는 후기를 남겼다는 건데 이 인물은 스스로를 도박꾼으로 지칭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보도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 글을 쓴 사람은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다며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후보는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포커 게임을 한 건 최근까지로 게임 1회당 비용은 최대 30만 원이었다고 이 후보 측은 밝혔는데 이 후보 장남도 별도 입장문을 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야권의 비판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할 두 번째 징조는 도박이라고 했던 이 후보의 약 10년 전 글을 거론한 뒤 중범죄를 카드게임 사이트의 유혹에 빠진 치료 대상쯤으로 치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후보는 물론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 행위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야당에 이 후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상 경력을 놓고 또다시 허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이력서의 내용이랑은 달리 수상자 명단에서 김 씨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김 씨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김건희 씨, 개명 전 이름으로 김명신 씨가 한림성심대에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1995년 5월 미술세계 대상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수상자 200여 명의 명단이 실린 당시 월간 미술세계 8월호를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미술대회 수상 경력까지 허위로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한 미술 전시회에 김 씨가 제출한 전시 경력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력 맨 윗줄에 2003년 삼성미술관이 기획한 전시회를 적었지만 삼성미술관은 그런 전시회를 연 적이 없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당시 전시회는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분당 삼성플라자에서 했다며 당시 미술계에선 삼성플라자 내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이 꼬리를 물자 윤석열 후보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앞서 허위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수상 경력이 만들어진 경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대학에 이력서를 냈지만 대회 수상자 명단에 김 씨는 없었습니다. 당시 수상작은 잉글리시호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 제작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건희 씨는 작품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는 이 제작자가 상을 받고 나서 자기 회사를 설립할 때 합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런데도 김 씨가 자신도 작품에 기여했다는 거짓 해명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상이 다 끝난 뒤에 이 회사에 재직을 한 겁니다.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지난달 숨진 고 전두환 씨 측이 최고급 나전칠기 가구 여러 개를 장인들의 물건만 거래되는 시장에 내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가구들은 무형문화재인 고 김태희 선생의 유작들인데 값을 따지기도 어려운 명품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구들이 어디서 온 건지 임상재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 김태희 선생의 나전칠기 가구가 있다는 전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자 가장 안쪽에 12자 크기 3.6m짜리 화려한 나전칠기 자개 장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학, 거북이 같은 십장생이 촘촘히 새겨졌습니다. 노란색 새는 금가루를 뿌려 표현했습니다. 가구를 세워놓으면 보이지 않는 옆면까지도 한자 그림으로 장식했습니다. 나전칠기로 십장생을 그린 이 장롱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였던 나전칠기장 고 김태희 선생이 지난 1984년 만든 작품입니다. 6년 동안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는데 보통 쓰는 두꺼운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특별히 얇은 걸 사용해 예술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 안 된 줄로 압니다. 부르는 게 값이겠어요. 예. 김태희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과거 신문을 찾아보니 이 장롱은 지난 1985년 12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고 김태희 선생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일간지는 시가 3억 원의 장롱이 가장 눈길을 모은다며 이미 중동의 부호와 상담이 오가고 있는 이 장롱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 나전칠기 공예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막 출시된 소나타 1800cc가 950만 원,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형 한 채가 9,500만 원이던 시절로 당시 강남 아파트 3채 값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장롱뿐 아니라 화장대와 문갑 2개, 탁자 2개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고 김태희 선생의 작품 도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김 선생의 작품과 일치합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가구들은 모두 고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응접실에 30년 정도 있었던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측이 3, 4년 전쯤 이 가구들을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놨고 비교적 싼 가격인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 전두환 씨 측이 구입한 것은 아니고 본래 한 대기업이 이래재단에 선물했는데 1987년 재단을 통해 연희동 자택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재단은 고 전두환 씨가 자신의 호를 따서 1984년 만든 장학재단으로 대통령 임기 중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600억 원을 거둔 곳입니다. 관계자들은 장롱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비밀 수납 공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전시장에 갔을 때 장롱 아래쪽 서랍을 빼냈더니 바닥에 깊숙이 파여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고가구 시장에선 실제 한 기업인이 구입하려다가 고 전두환 씨 집에 있던 물건이란 걸 뒤늦게 알고 구매를 취소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인의 가족 한 명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됐다는 게 취소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MBC 자료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2007년 1월 고 전두환 씨가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에 자개 가구가 눈에 띕니다. 업계 관계자는 영상 속 가구는 매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장롱과 마찬가지로 고 김태희 선생의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재단이 이름을 바꾼 세종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래재단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번역은 뭐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알만한 분이 계세요? 없죠. 다 정리되니까 그때 계신 분들은. 고 전두환 씨 측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민정기 전 비서관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응접실에 자개 가구들이 있었던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취득했는지 지금 매물로 내놨는지는 알지 못하고 사적인 일이라 가족들에게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연희동 고 전두환 씨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은 없었고 경호팀이 나와 막아섰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씨는 당시 313억 원만 낸 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끝내 추징금 956억 원과 지방세 10억 원 가까이를 내지 않고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가구도 추징 대상인지에 대해 관계 당국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정혜인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이곳 신한은행 본점 앞에는 어르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는 한 가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은행 지점을 디지털 지점으로 바꾸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디지털 지점이 되면 입출금 같은 간단한 일조차 보기 어려워질 거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건지 어르신들과 함께 이미 설치된 디지털 지점을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83살 한난수 할머니와 함께 계좌를 만들러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안내 직원 한 명뿐인 디지털 지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데스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원과 얼굴을 맞대는 대신 화면 속 은행원과 원격으로 상담합니다. 돋보기가 없어 이 글씨가 안 보이지. 서명을 입력할 차례. 왼쪽에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 서명하는 건데 실수로 왼쪽에 서명을 했습니다. 고객님 여기요. 네. 성함을 써주셔야 돼요. 편지 쓰시는 게 아니라 성함. 잘 알아듣지 못해 3번이나 잘못된 곳에 서명을 했고 기자가 알려주고서야 바로 잡았습니다. 안 되네. 결국 계좌 하나 만드는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뭐든지 낯설죠. 우리들도 막 속상해요. 무인주문대 앞에선 82살 김태하 할아버지. 화면을 눌러 음식을 고르는 게 어색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빼내주세요. 음식을 고르자 결제가 말썽입니다. 카드를 투입군에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십시오. 이게 끝까지 밀어 넣은 건데 왜 자꾸만 끝까지 밀어 넣으라고 그래? 몇 번의 실패 끝에 찰칵 카드가 제대로 꽂혔습니다. 그런 거 익숙지가 않아. 그냥 말로다가 우리 뭐 냉면이요 뭐 불고기하고 시키면 간단한데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주문하기를 눌러주세요. 뭘 눌러? 주문을 못 누르라고 그래? 여러 잔을 시키려는데 추가가 안 됩니다. 더 안 찍혀 왜? 2잔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여기 플러스 누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네. 부지런히 걸어가는 70대 할머니. 5분 거리 은행 지점이 폐쇄된 뒤 횡단보도를 5번이나 건너 20분을 가야 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추워서 더워서 나쁘죠. 근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네요. 그런데 고생스럽게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스마트폰 은행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인증을 하라고 그러고 또 번호가 자꾸 틀렸다 그러고 은행 가서 해달라 그러면 되겠다 싶어 갖고 왔어요. 상대와 얼굴을 맞대는 게 익숙한 어르신들은 차가운 기계 화면이 낯섭니다. 사람이 있으면 뭐 하다가 모르면 물어라고 보잖아. 그런 게 없으면은 겁나잖아. 뭐 2,000원 올렸다 잘못해서 내 돈이 쑥 빠져나간다든지. 나는 카드로는 안 써요. 내가 그냥 현찰 박치기지. 현찰로 하지. 2015년 4,300여 곳이던 5대 은행 점포 수는 이제 3,300여 곳, 무려 1,000개가 줄었습니다. 점원 없는 무인 편의점이 1,000개가 넘었고 무인 판매대는 올해 국내에서 3만 대나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무너지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그런 거에 압박감을 느껴요. 변화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금융 서비스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하기가 어려운 이런 금융청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은행 업무를 도와준다든지 이쪽으로 금융 교육을 한다든지. 34년간 자리를 지킨 지점. 창구 직원들이 기계로 바뀐다는 소식. 혹시 은행일 보기 어려워질까 겁이 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겨울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34년을 아직 같이 한 동네를 동락을 하다가 갑자기 막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